세미나가 지속되는 동안 지훈은 수지가 계속 자신을 쳐다보자 부담스러워 어쩔 줄을 몰랐다. 걱정 말아요. 난 괜찮으니까. 아니, 뭐가 괜찮다는 거야. 내가 안 괜찮다고. 이러도 수지가 더 많이 잃지 않겠는가? 창피해도 유명 재벌가의 무남동녀 수지가 더 창피할 텐데 그런 수지가 직진으로 오는데 피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는 지훈. 할 수 없어 눈을 감고 자는 척한다. 지훈답지 않은 꽁냥꽁냥스런 환경에 당황하던 그때 점점 나대근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연단에 서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사람. 지훈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의 얼굴이다.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희수의 인생도 망가뜨릴 뻔했던 신영민이 서 있는 것이 보인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 느끼는 이 감정, 분노인가 회한인가. 한때는 가장 증오스러운 사람 중 하나였으나 이후에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의 일도 이제는 하나의 추억이 되었을 뿐이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무의미한 것이던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쥐의 권력 실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유사한 이야기가 여러 나라에서 속담 등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좀 긴 내용이라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실험용 케이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로가 긴 직사각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 3분의 1의 면적으로 먹을 것과 물 그리고 쥐 6마리를 풀어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원래라면 먹을 것을 구하러 물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장애물이 있으니 쥐의 입장에서는 수영을 하거나 잠수를 해야 합니다. 하기 싫겠죠? 그래서 눈치를 보던 6마리가 서로 맹렬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곧 힘의 우열에 따라 승부가 나고 계급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예외의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2마리의 지배자, 2마리의 노예, 1마리의 독립주의자, 1마리의 천덕꾸러기 쥐로 나뉘게 됩니다. 천덕꾸러기 쥐는 예로 인도 같은 나라로 치면 불가촉 천민 계급이라 할 수 있겠군요. 대략 이렇게 계급 분화가 일어납니다. 이어서 3마리의 쥐가 물을 건너서 먹을 것을 가져옵니다. 2마리의 노예와 1마리의 독립주의자이죠. 2마리의 노예는 먹을 것을 2마리의 지배자에게 바치고 남은 것을 먹습니다. 독립주의자는 먹을 것을 바치지 않고 자신의 것만 먹습니다. 천덕꾸러기 쥐는 여기저기서 흘린 것들만 주워서 먹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험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앞선 실험에서 2마리의 지배자 계급의 쥐를 빼서 다른 동일 실험에서의 지배자 계급의 쥐 4마리와 합쳐 6마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 상황이 다시 반복됩니다. 이는 노예 쥐, 천덕꾸러기 쥐, 독립주의자 쥐를 각각 진행했을 때에도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힘과 권력에 의한 계급의 분화와 고착화는 어떤 사회에서나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생명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하위 존재들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풀어봤자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이야기죠. 현재 대규모 노동쟁의가 일어나는 곳 중에 대부분이 메이저 기업의 생산 현장입니다. 이곳의 단체 파업 인원 중 노조 가입이 되어 있는 정규직 직원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 영세기업 전체를 포함하여 10% 이하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든 노동쟁의를 장악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회사는 뭔가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매출이 떨어지니 이 부분을 어딘가에서 메꾸려고 하게 되지요. 바로 계약직과 파견직을 후려치게 됩니다. 흔히 알려진 노노 갈등이며 바로 이것이 경영자가 노동계층을 위해서 회사의 미래가치를 희생할 의미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비슷한 실험은 또 있습니다. 러시아 옛소련에서 진행했던 은여우의 가축화 프로젝트입니다. 은여우는 성질이 난폭하고 인간에게 적대적이어서 가축화하기가 가장 어려운 동물 중의 하나이지요. 그래서 대부분 이 계획은 불가능하다고 했었지만 일부의 러시아 과학자들이 진행시키게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육하는 여우를 관찰해 공격성이 덜하거나 약한 여우들을 골라 근친교배가 되지 않게 교배를 시키는 방법으로 말이지요. 결과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 불과 4세대 만에 사람에게 꼬리를 흔드는 개체를 발견하였고 7세대에 이르자 더 많은 여우들이 꼬리를 흔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세대에는 꼬리가 위로 말리는 개체가 등장했고 10세대에는 결국 현재 우리가 개로 인식하는 존재가 나와 이후로는 완전히 개가 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역사상 전제 왕권 등에서 백성들을 대하는 방법으로 많이 썼던 내용들의 학문 버전일 뿐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많은 경영자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이분들에 의해 움직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보다 더 엄격하고 과감한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엄격하게 하되 적절한 보상을 주고 모두의 질서와 이익을 해치는 과격 극렬분자들을 도태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간의 관용적인 정책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거기서 발생되는 아래로 가는 이익을 여러분들의 바로 아래 단계에 있는 누군가가 독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로 안 넘기고 말이지요. 혹 그 사람이 안 가진다고 해도 이번에는 바로 그 아랫사람이 가져가겠죠. 역사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전체를 위해 가장 엄격한 경영적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세미나장 여기저기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정치,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의 발언은 그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지훈은 궤변이라 생각했지만 굳이 자신이 나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 어차피 세상이 저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더라도 굳이 이 자리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소 귀에 경이 기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하다. 만약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한다면 힘을 키우고 권력을 가져 바꾸면 되는 것이다. 그러던 찰나에 저쪽 편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손을 든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동물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데요. 사례를 잘못 적용했다고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잘못한 것도 없이 욕을 먹고 있는 기업가, 재벌가 쪽 사람들인데 모여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도 구설수에 오른다는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 보군요. 당장 눈앞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롱런을 하기 위해서 명예와 신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말을 듣고 신영민이 말한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실례지만 누구신지? 저는 대한경제의 남궁선 기자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모임은 각 기업들 수장들이 모이신 곳인데 어떻게 참가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군요. 좋습니다. 어쨌든 질문에 대답을 드려야겠지요. 신영민은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 하더니 말을 이었다. 기자님은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여행요? 뭐 좋아는 합니다만. 그럼 혹시 아프리카 가보셨는지요? 아프리카에 보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역사상 처음 독립한 공화국입니다. 세계사에 의미가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의 역사가 아주 재밌습니다. 때는 1820년에서 30여 년대.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미국 노예 해방 선언을 하기 전에 미국에서 백인 인권운동가들이 노예 해방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들의 생활이 비참하긴 했으니까요. 이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양식 있는 백인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인권운동이다 뭐다 해서 그 활동을 매우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귀찮은 존재들이었는데 결국 약간의 퍼포먼스라고 할까 선전 홍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노예 교환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나름의 인권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흑인 노예들을 아프리카 대륙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이 기획. 결국 아프리카 서부 지역의 현재 위치 라이베리아를 흑인들의 귀향지로 정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노예로 살기보다는 아프리카로 돌아가 자유의 몸이 되겠다는 흑인들이 이 기획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1850년 전후로 해서 이곳에 이주한 미국 출신 흑인들이 독립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나 어쩌면 당연하게도 미국 정부는 남북전쟁 전까지 라이베리아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보면 미국에서 노예가 해방된 대략 1860여 년대까지 이주한 흑인은 15,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역귀향한 이곳에는 원래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흑인들과 원래의 원주민 흑인들. 서로서로 도와가면 잘 살면 좋을 텐데 역사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미국계 흑인들이 노예에서 풀려나 이주의 기존 원주민들의 갑질을 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미국계 해방 노예들은 영어를 사용하고 미국에서 생활을 한 자신들이 토착 원주민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고 이 라이베리아에 미국식 노예제와 신분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끔찍한 역사의 반복이죠. 결국 당하는 것이 나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흑인 원주민들은 불쌍하기만 한 존재인가? 이들 중에는 순진하거나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미국계 해방 노예들을 속여서 다시 노예로 팔아버리는 원주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별과 범죄 등으로 인해 라이베리아 이주민과 토착민들의 갈등이 극심했고 현재도 경제적으로 이권이 되는 사업 등은 전체 인구의 10% 이내인 이주민 출신의 후예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 라이베리아.
라틴어로 해방이라는 뜻인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나라 이름입니다. 기자님께 묻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과연 다른지요? 아니. 저는 기자님이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나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제 차례의 세미나 발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하실 말씀이 생각나시면 기사 쓰실 때 참고해서 쓰셔도 좋습니다. 모두들 이후로 이어지는 자리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 적어도 이번에 한해서는 신영민의 완승이었다. 예전에도 그랬었지. 신영민 저 인간은 항상 교묘한 말장난과 일부 특이한 사례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을 좋아했었어. 머리는 똑똑하지만 마음은 병들어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관심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한결같다는 것이 오히려 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지훈이었다. 묘한 설득력이 있네요. 저 발표자 아는 사람인가요? 뭐 인연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 악연에 더 가깝지만 말이야. 조금은 흥미롭다는 태도로 신영민을 바라보는 수지. 지훈은 그런 수지의 모습에서 묘한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한다.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딱히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기도 애매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경고가 울리는 것 같아요. 지훈 씨는 어때요? 빙고. 역시 정확한 판단입니다.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알았지? 글쎄요. 당신이 소영이하고 친하게 안 지내면 나도 생각해 볼게요. 뭐. 하하.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글쎄요. 난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어떨까나? 지훈이 수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지훈에게 말을 건넨다. 강지훈 사장님. 대한그룹 민호성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시간이 괜찮으신지요? 아, 네. 괜찮습니다. 어디로 찾아뵈면 될까요? 그럼 저를 따라오시지요. 지훈은 수지에게 나중에 연락하기로 하고 비서를 따라 나섰다. 대한그룹 민호성 회장. 천성적으로 몸이 약해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는 인물이지만 결국 수많은 그룹 내의 라이벌들, 타사와의 경쟁들을 모두 이겨내고 대한그룹을 재계서열 5위권으로 지켜낸 수성의 달인이라는 평가다. 지훈이 대부분 처리한 것이지만 동생인 민유성과의 경쟁에서도 승리하게 된 것도 그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지훈이 안내받아 들어간 로얄 크리스탈 VIP룸 가운데에 민호성 회장과 몇몇의 인물들이 앉아있다. 안녕하십니까? 강지훈입니다. 허허허. 강 사장님 반갑습니다. 앉으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지훈이 안내된 자리에 앉으며 주위를 돌아보자 사람들의 면면이 보인다. 가운데 좌장 격인 대한그룹 민호성 회장. 그 외에는 지훈도 처음 보는 얼굴들이다. 경영 컨설턴트를 하며 수시로 대한민국의 경영, 경제 관련 셀럽들의 모습을 파악해 오던 지훈이었지만 딱히 떠오르는 이름들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민호성 회장의 오른쪽에 앉아 그와 격이 없이 행동하는 듯한 남자의 분위기가 눈에 띈다. 그런 지훈의 마음을 읽었는지 매서운 눈빛의 남자가 지훈에게 말을 건다. 강 사장님, 제가 누군지 아시는지요? 자꾸 저한테 강한 눈빛을 보여주시니 이거 원 앉아있기가 부담스럽구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범했군요. 별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노여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니 뭐 그럴 것까지야. 그런데 혹시 괜찮다면 왜 절 그리 빤히 쳐다봤는지를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지훈은 그가 이 질문으로 자신을 테스트해보는 것이란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상하게 별말하지 않았는데 온몸에 긴장감이 들기 시작한다. 뭔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느낌도 있고 여하튼 불편하다는 생각이다. 물어보시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 처음 뵙는 분인데 어디선가 뵌 분 같아서요. 특히 그 눈빛을 분명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군요. 그것도 아주 최근에 본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실은 저도 요 근래 아주 바빴고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스케줄대로 미리 약속하고 만난 사람들이라 기억을 못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고 또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런 정도 내공의 인물들에게는 어설픈 변화구를 던지면 안 된다는 평소 생각대로 정면 승부를 하기로 한다. 뭐랄까? 본능적인 위험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군인이라던가 폭력 조직 같은 그런 느낌도 아닌 아주 이상하군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느낌은 느낌일 뿐이니까요. 지훈이 말을 마치자 그 사람은 민호성 회장과 잠시 눈빛을 주고받는다. 어때? 내 말대로 기가 막히지? 그렇군. 대단하구만. 강지훈 사장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36입니다. 허허. 어리군. 그런데 그동안 보여준 실력도 훌륭하고 센스도 괜찮고 듣자하니 펀치도 대단하시다면서. 수호그룹 김상호 사장 패거리를 단신으로 제압하고 민유성이네 집도 날려버리고 말이야. 그래. 좋아. 그 사람은 잠시 혼자만의 생각을 갖더니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지훈에게 말한다. 다시 인사드리지. 나 명동에서 현금 만지는 남궁용일세. 혹시 나를 아시는가? 아, 남궁용 회장님이시군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얼굴을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요. 당연히 지훈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남궁용. 대한민국 사채왕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 사람의 돈을 쓰지 않고 사업을 이루는 회사는 없다고 한다. 속칭 지하세계의 왕. 대통령은 바뀌어도 밤의 대통령인 명동 사채왕은 변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엄청난 사람이 와 있었구나. 지훈은 왜 이 사람을 보자마자 자신이 묘한 느낌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었다. 누구나 알다시피 사채 이자는 고금리다. 높은 정도가 아니라 어지간해서는 인생이 날아가는 죽음의 까마귀 돈.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돈을 사채를 빌리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은 언제나 있는 법. 그것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언젠가 그 순위 한 번은 오는데 이때 이 사채왕 남궁용에게서 돈을 빌려 살아나간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한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많은 원한을 샀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고자 사설 군대 수준의 사설 폭력 조직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다. 적이 되면 가장 무서운 인물로 이쯤 되면 민호성 회장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대한민국 셀럽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느낌은 좋지 않지만 말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자신을 부른 이유를 모르겠던 지훈은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다. 사실 오늘은 여기 민 회장님보다도 내가 좀 볼 일이 있어서 어렵게 모셨다네. 아, 담배 한 대 피워도 되겠는가? 물론이지요. 편하게 태우십시오. 옆에 있는 민 회장이 그런 남궁용에게 타박을 준다. 패도 안 좋은 양반이 나쁜 거는 다 하고 다녀. 아 그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스트레스 받으며 돌아다니니 몸이 나만 하나? 건강 잃고 돈 모아서 뭐 하려고 그래. 에잉. 흐흐. 어쩌겠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할 수 없지. 아 자네 나가면 좋잖아. 대출 나간 거도 슬쩍 나가리로 할 수 있고 말이야. 오히려 술, 담배보다 더 안 좋은 것들도 권해야 하는 거 아냐? 안 그래도 요즘 대한그룹 쪽 대출 회수가 잘 안 되고 있던데, 민 회장도 악성 채무자 전용 지하 상담실로 언제든지 모실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허허. 이 친구. 내 죽으면 죽었지 거기는 안 갈라네. 그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인가. 허멈. 둘만의 오래된 듯한 티키타카가 오고 가는 동안 지훈은 두 사람을 찬찬히 살펴봤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 한 사람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굴지의 회장. 한 사람은 마쿠의 지하세계 사채업자.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봐온 지인 관계 중 이 둘의 관계가 가장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은 그만의 착각일까? 지훈의 그런 모습을 보던 남궁용이 화제를 바꿔 다시 말한다. 이런. 우리가 나이살이나 먹고 주책을 떨었구만. 바쁘실 텐데 바로 이야기 드리지. 자네가 느낀 뭔가의 위험함. 아마도 그건 내가 이 바닥에서 오래 굴렀기 때문에 감이 좋은 자네가 본능적으로 느낀 것일게야.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지. 보통 사람은 수십 년을 봐도 옆집 구멍가게 아저씨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말이야. 이 느낌을 보자마자 알아보는 자네는 필시 우리가 모르는 무섭고도 잔인한 경험들을 했음에 틀림없을 거야. 우리가 좋게 보는 점은 자네가 그런 곳에 가서 인간의 밑바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간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고 있다는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지. 맞아 맞아. 훌륭한 점이야. 민 회장도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친다. 지훈은 내심 작게나마 감동을 느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외로움과 쓸쓸함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자신이었다. 그런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살펴주니 기분이 나쁠 수가 없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작은 친절을 잃지 말자 정도이니 과한 칭찬이십니다. 흐흐. 어린 녀석이 좋은 소리 한마디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우리 앞에서까지 체를 하고 말이야. 젊으면 원래 그런 거 아니겠나. 이제 시간이 없으니 슬슬 마무리하고 가자고. 대모님과의 약속에 늦을 수는 없잖아. 그럼 그 약속에 늦을 수야 없지. 나도 목숨은 하나란 말이야. 자, 첫 번째 나의 위험한 느낌에 대한 대답은 지금 말한 내용이고, 두 번째 최근에 만난 듯한 느낌이 있다고 했었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분명 처음 뵙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것 같은 느낌은 계속 있고요. 아까 세미나장에서 질문했던 기자 기억나나? 네? 아, 네, 기억났니? 아, 남궁용이 요놈 봐라. 하는 눈빛으로 지훈을 쳐다보며 말한다. 그래, 내 아들일세. 자식이라고 그놈 하나 있는데 나하고는 거의 원수지간이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좋은 녀석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는데 나한테만은 용서가 없어. 뭐라더라? 내 돈이 더럽고 남의 피를 빨아 돈을 버는 나는 더 더러운 인간이라나. 허참, 자네도 대강 알다시피 내가 좀 거칠게 살았지만 말이야. 이 세상 유일하게 하나 있는 자식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쇼크를 받더라고. 그놈의 피가 뭐라고? 감이 좋은 자네니까 부모의 이 심정 이해하겠지?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와 지훈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 방면에서만큼은 자신이 없는 지훈이다. 대답 없이 계속 가만히 있자 남궁용의 얼굴이 싹 바뀌며 순식간에 명동사채왕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왜? 자네도 내가 더러운가? 피나 빨아서 장사하는 놈이라고 생각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이 녀석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진짜 대단한 놈인 줄 아나 보구만. 다시 말해봐라. 뭐가 어째? 다시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파출소 앞에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랐기에 부모의 정을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하라고 하시니 남궁 회장님이 더럽다 피를 빤다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겠지만요. 그보다 더 더럽고 무서운 아버지가 있다고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로 사이가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배부른 투정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군요. 지훈은 갑자기 여기로 불려와서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자신이 서러워졌다. 그러고 보니 인간들 참으로 매너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돈 좀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부류들. 지훈이 가장 싫어하는 족속 아니었던가? 솔직히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무서운 전투병기들이 모인 웨인 부대에서도 살아남았고 발군의 활약을 보였던 지훈이다. 국내 조폭들 혼자서도 상대할 자신이 있다. 결국은 자신도 험한 꼴을 당하겠지만 말이다. 더 이상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한다면 자신도 매운맛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하는 지훈이다. 남궁용은 지훈이 이런 대답을 할 줄은 생각지도 못해서 당황하여 얼버무린다. 아, 그런가? 거참, 내가 실수했구만. 제가 오래 있을 자리가 아닌 듯합니다. 용건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실은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내 아들을 좀 맡아줄게나?